뭐야? 네가 공무원 나와서 누구 덕분에 살았어? 은혜도 모르고 부잣집 남자 만나서 한몫 챙기려는 거지? 일주일 안에 500만 원 가져와. 안 그러면 네 남자친구 직장으로 찾아가서 난리 칠 거야. 30년 만에 찾은 딸을 며느리로 맞이한 엄마의 감동 이야기. 미혼모였던 미애는 30년 전 갓난아기 도연을 병원 앞에 두고 떠났습니다. 딸 도연은 입양을 통해 힘겨운 생활을 하게 되고 세월이 흘러 우연히 재회한 두 사람. 하지만 미애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고 의부사들 준호와 도연을 연결해 며느리로 만들려 합니다. 과연 이루어지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새벽 5시 노원구 달동네의 좁은 방.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벽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은 숨을 죽인 채 바닥에 흩어진 소주병들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어제 맞은 자국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상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도연은 15살 때 춘자에게 입양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따뜻한 가정이 아니라 노동력 착취를 위한 계약이었다는 것을. 춘자는 도박에 중독되어 있었고 도연의 임금은 고스란히 빚 독촉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연의 진짜 친어머니는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28회 전 미혼모였던 한 여자가 병원 앞에 갓난아기를 두고 사라졌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도연이었고 그 여자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탈출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춘자는 도연의 신분증과 통장을 모두 압수했고 도망치면 고아원 친구들을 찾아가 해코지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도연은 청담동 엘레강스 헤어살롱에서 보조 스타일리스트로 일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9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샴푸하고 청소하고 커피 타고 손님들의 머리를 말리는 반복적인 일상. 하지만 이곳만이 도연에게 유일한 숨통이었습니다. 미용실 안에서만큼은 춘자의 손길이 닿지 않는 안전지대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가의 다크서클, 파리한 볼, 생기 없는 피부. 겉으로는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하지만 정작 자신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28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미래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저 오늘을 견뎌내는 것만으로 벅찼습니다. 오전 10시 단골 손님 한 분이 예약 없이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권미애, 우아한 품격이 느껴지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회색 블라우스에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었고 차분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미애는 한 달에 2~3번 정도 미용실을 방문했는데 언제부턴가 유독 도연을 찾았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샴푸를 시작하자 미애는 거울 너머로 도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손등에 멍 자국을 발견한 미애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도연 씨,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밥은 제때 잘 먹고 다녀요? 그 한마디에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안부를 물어본 게 얼마 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춘자는 도연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겼고 미용실 동료들은 그저 업무상 관계일 뿐이었습니다.
친구라고 부를 사람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감정을 숨기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미애는 거울 속 도연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외로움, 슬픔, 체념. 마치 세상에 혼자 버려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애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따뜻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해도 돼요. 나이 먹으면 쓸데없는 참견하고 싶어지거든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탓에 이제는 울음이 나오는 방법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샴푸를 계속했습니다. 미애는 그날 샴푸가 끝난 후에도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커트를 하는 동안 도연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날씨 이야기, 동네 맛집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별 뜻 없는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도연에게는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미애의 질문에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고아원 출신이라고 말하면 동정받을 것 같았고 춘자를 엄마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허망했습니다. 저 어릴 때 고아원에 있었어요. 지금은 양어머니랑 살고 있고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미애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정이 아닌 진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듯한 낯선 편안함이었습니다. 미애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고 덧붙여 팁까지 넉넉하게 주었습니다. 도연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미애는 그냥 받으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힘든 일 하는데 이것도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미애가 미용실 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도연은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서 받은 진짜 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런 따뜻함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본능적인 경고였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떠날 사람인데 기대하면 더 아플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미애가 준 팁을 숨겨두었습니다. 춘자에게 들키면 빼앗길 게 뻔했습니다.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것은 도연에게 유일한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돈을 모아서 춘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였습니다. 밤늦게 춘자가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도박장에서 돈을 잃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발로 차며 들어온 춘자는 도연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일까지 50만 원을 구해오라는 협박이었습니다. 도연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저항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달랐습니다. 춘자의 폭언이 귓가를 스치는 동안 도연의 머릿속에는 미애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밥은 제때 잘 먹고 다녀요? 그 한마디가 도연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아직 세상이 완전히 차갑지만은 않다는 희미한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일주일 후 미애는 약속대로
다시 미용실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도연을 지명했습니다. 도연은 이상하게도 미애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무의식 중에 현관문 쪽을 자꾸 쳐다보게 되고 미애의 목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연 씨, 지난주보다 얼굴이 좀 나아졌네요. 다행이에요. 미애는 샴푸 의자에 앉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샴푸를 시작했습니다. 미애의 머리카락을 감기는 동안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만진 듯한 낯익은 느낌이었습니다. 미애는 오늘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도연 씨, 꿈이 뭐예요?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도연은 손을 멈췄습니다. 꿈이라는 단어를 마지막으로 들어본 게 언제였을까요? 고아원에 있을 때는 평범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따뜻한 엄마, 다정한 아빠, 편안한 집. 하지만 춘자의 집에 입양된 후로 그런 꿈은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만이 목표였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에요. 아프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누군가한테 맞지 않고. 도연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깨달은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무 많이 드러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애는 아무렇지 않게 반응했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꿈인 것 같아요. 평범하게 산다는 게 말이죠. 하지만 도연 씨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요. 미애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울 너머 미애의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긍정해준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샴푸가 끝나고 커트를 진행하는 동안 미애는 계속해서 도연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취미, 쉬는 날 하는 일. 사소한 질문들이었지만 도연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일상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미애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춘자는 도연이 쉬는 날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일해서 돈을 벌어오라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다른 대답이 나왔습니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점심이나 같이 할까요? 맛있는 거 사줄게요. 나이 들면 젊은 사람들이랑 밥 먹는 게 즐겁거든요. 도연은 머뭇거렸습니다. 타인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미애의 진심 어린 눈빛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승낙했습니다. 미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용을 계산하고 나가면서 도연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주말에 연락할게요. 기대하고 있을게. 미애가 나간 후 도연은 쪽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정갈한 글씨체로 적힌 전화번호와 함께 작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힘내요, 도연 씨.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도연은 쪽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춘자의 코 고는 소리도 빗물 새는 천장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미애의 따뜻한 말들이 마음속에서 작은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번에는 다를까? 혹시 정말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을 만난 걸까? 조심스러운 기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미애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 담긴 진짜 의미를. 그것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복잡한 감정이라는 사실을. 미애는 도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28년 전 병원 앞에 두고 온 아기. 그 아이가 바로 도연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딸로 다가가면 거절당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미애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친구로, 멘토로, 그리고 언젠가는 가족으로 도연의 곁에 남는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청담동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도연은 긴장한 얼굴로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에 입어보지 못한 깔끔한 원피스를 입었는데 중고 의류 매장에서 산 것이었습니다. 미애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낯선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 씨, 여기 앉아요. 소개할 사람이 있어서요. 미애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도연을 맞았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성은 단정한 셔츠에 안경을 쓰고 있었고 부드러운 인상을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준호입니다. 미애 이모 아들이에요. 저는 이도연이에요. 도연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준호는 자연스럽게 메뉴판을 건네며 편하게 대했습니다. 억지스러운 친절이 아닌 진짜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미애는 두 사람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미애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준호는 건축사무소에서 설계사로 일해요. 제 전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고생 많이 했지. 미애의 말에 준호가 부끄러운 듯 손을 저었습니다. 이모,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도연 씨 부담스러워 하시겠어요. 아니야, 알아야지. 준호는 내 전남편 아들인데 생모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재혼하면서 준호를 만났죠. 그때 준호가 12살이었는데 이제 36이 됐네요. 미애는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준호와 자신은 혈연 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렸습니다. 법적으로는 모자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였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혼자 크시느라 힘드셨겠어요. 도연의 말에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든 건 이모가 더 하셨죠. 남의 아들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정말 친자식처럼 키워주셨어요. 전 이모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준호와 미애 사이에 따뜻한 정이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그런 관계가 부러웠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준호는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는 설계사였습니다. 꿈을 담은 집을 짓는 게 보람 있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준호는 도연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듣고 싶으면 듣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도연 씨는 어떤 일 하세요? 미용실에서 보조 스타일리스트로 일해요. 사람들 머리 만지는 게 좋아요. 멋진 일이네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잖아요. 준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일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춘자는 항상 그깟 미용실 보조가 뭐가 대단하냐며 비하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달랐습니다. 도연의 일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미애는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급한 약속이 생겼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두 사람만의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도연과 준호는 어색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더 할까요? 준호의 제안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준호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모한테 들었어요. 어릴 때 고아원에 있었다고. 도연은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들킨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다음 말이 도연을 놀라게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생모를 잃었어요. 교통사고였죠. 그래서 미애 이모를 만났고요. 생모가 아닌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는 게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이모가 정말 잘해주셨어요. 혈연이 없어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죠. 준호의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동정이 아닌 진짜 공감이었습니다. 도연의 마음속 벽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죠? 준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감정을 억누르며 살았기에 이제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미의 이모 같은 좋은 분도 만났고 저 같은 친구도 생긴 거잖아요. 친구. 그 단어에 도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고아원을 나온 후로 친구라고 부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춘자는 도연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도망갈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준호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친구로 남고 싶다는 사람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도연을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거절했습니다. 춘자가 있는 집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달동네, 술 냄새 나는 방, 고함치는 양어머니. 그 모든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럼 여기서 헤어져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도연은 작게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도연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세상의 무게를 혼자 짊어진 듯한 외로운 뒷모습이었습니다. 준호는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침대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습니다. 미애의 따뜻한 배려, 준호의 진심 어린 공감, 처음 느껴보는 감정들이었습니다. 혹시 이번에는 진짜일까? 혹시 정말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을 만난 걸까? 조심스러운 희망이 커져갔습니다. 다음 주부터 준호는 자주 미용실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와서 도연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도연이 혼자 먹는 게 안타까워서였습니다. 도연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준호와 함께 있으면 편안했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 준호는 도연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핸드크림이었습니다.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손이 많이 상할 것 같아서 샀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선물을 받고 당황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아본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해드린 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도연 씨가 저한테 많이 해줬어요. 편하게 웃을 수 있게 해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큰 선물이에요. 준호의 말에 도연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짐이고 부담이라는 말만 들어왔는데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도연과 준호의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연은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준호와 함께 있으면 과거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애는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비록 엄마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곁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미애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준호는 혈연으로는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전 남편과 전처 사이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도연은 자신의 친딸이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미애는 여전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도연의 친엄마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런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준호를 통해 도연과 가족이 되는 것. 며느리로라도 평생 곁에 두는 것.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웃기 시작하자 누군가의 질투와 탐욕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춘자는 도연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가끔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 춘자는 직감했습니다. 도연에게 남자가 생긴 것을, 그리고 그 남자가 돈이 있다는 것을. 너 요즘 수상한데? 남자 생겼어? 어느 날 밤 춘자가 도연을 다그쳤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지만 춘자는 믿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휴대폰을 빼앗아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준호와 주고받은 따뜻한 대화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준호? 건축사무소? 이거 괜찮은 남자 같은데? 춘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도연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춘자가 이런 표정을 지을 때는 항상 안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다음 날 춘자는 도연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남자한테 돈 빌려와. 일단 500만 원만. 결혼한다고 둘러대든지 해. 엄마, 그럴 순 없어요. 준호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뭐? 내가 감히 내 말을 거역해? 내가 지금까지 누구 덕분에 먹고 살았는데. 춘자는 도연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도연은 비명을 참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심한 폭력이었습니다. 도연이 행복해지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도연은 멍 자국을 화장으로 가리고 미용실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예리한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나타난 준호는 도연의 팔에 난 멍을 발견했습니다. 도연 씨,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이거요?
어제 넘어져서. 도연은 거짓말을 했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의 흔적이라는 것을. 고아원에서 자랄 때 비슷한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진실을 말해주세요. 제가 도와줄 수 있어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춘자가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떠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춘자는 미용실로 찾아왔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고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도연, 나와. 돈 안 가져왔다며? 내가 그 남자한테 얼마나 신세지는데 돈 한 푼 못 빌려와? 미용실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놀라서 밖으로 나갔고 동료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원장이 나서서 춘자를 말렸지만 춘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아원 나와서 누구 덕분에 살았어? 은혜도 모르고 부잣집 남자 만나서 한몫 챙기려는 거지. 춘자의 폭언은 끝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춘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미용실 밖 골목에서 춘자는 계속해서 도연을 몰아세웠습니다. 일주일 안에 500만 원 가져와. 안 그러면 내 남자친구 직장으로 찾아가서 난리 칠 거야. 춘자는 협박을 남기고 비틀거리며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이제 미용실에서도 쫓겨날 것이고 준호도 자신을 떠날 것입니다. 잠시나마 느꼈던 행복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준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걱정되어 미용실로 찾아갔지만 도연은 이미 퇴근한 후였습니다. 원장에게 사정을 듣고 준호는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친자식에게 저렇게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미애에게 연락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미애는 전화를 받고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그런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와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준호야, 내가 해결할게. 도연이를 지켜줘. 미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을 지옥에서 구해내야 했습니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춘자를 도연의 인생에서 제거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미애는 춘자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춘자는 미애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도연이 엄마예요. 진짜 엄마. 미애의 말에 춘자는 웃음을 멈췄습니다. 미애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1,0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돈 받고 도연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세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시고 찾아가지도 마세요. 만약 약속을 어기면 그간의 아동학대와 금전 갈취를 모두 고발하겠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어요. 미애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춘자의 도박빚 내역, 도연의 병원 기록, 미용실 동료들의 진술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춘자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선택하세요. 돈을 받고 깨끗하게 사라지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만나든지.
춘자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결국 돈이 더 중요했습니다. 도연 따위는 처음부터 돈벌이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정이 있었다면 이렇게 쉽게 팔아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았어요. 다시는 안 나타날게요. 춘자는 돈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애는 춘자의 뒷모습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것이 딸을 위한 최선이었습니다. 이제 도연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미애는 아직 도연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친엄마라는 사실을 밝히면 도연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30년을 버리고 살다가 이제 와서 나타난 엄마를 받아줄까요? 미애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숨기기로 했습니다. 준호의 이모로 도연의 멘토로 남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이상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춘자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해서 돈을 독촉하고 욕설을 퍼부었는데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집에 돌아가도 춘자는 없었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춘자의 짐들도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도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춘자가 사라진 것은 다행이었지만 왜 갑자기 떠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춘자가 어젯밤에 짐을 싸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월세도 밀린 상태였는데 누군가 대신 갚아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누가 도와준 걸까요? 도연은 준호를 떠올렸지만 그에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미애일 가능성도 있었지만 감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 큰 도움을 받은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습니다. 준호는 도연의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미애가 부탁한 대로 모른 척했습니다. 다만 이전보다 더 자주 도연을 찾아갔고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도연이 이제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도연 씨, 요즘 집에서 괜찮아요?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네, 괜찮아요. 이상하게 엄마가 연락이 없어서 조용해요. 도연은 작게 웃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춘자가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춘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그 사이 도연과 준호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준호는 도연에게 진지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친구 이상의 관계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공원을 산책하던 중 준호는 용기를 냈습니다. 도연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도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무슨 말이 나올지 짐작했습니다. 저는 도연 씨를 좋아해요. 친구 이상으로요. 제 여자친구가 되어주실래요? 준호의 고백에 도연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춘자에게서는 학대와 착취만 받았고 고아원에서는 그저 불쌍한 아이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누군가 자신을 선택해줬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줬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과거도 엉망인데 도연 씨는 도연 씨 자체로 충분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중요하죠. 준호는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행복을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미애에게 연락했습니다. 준호와 사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애는 전화 너머로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딸이 준호와 사랑에 빠지면 언젠가 결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며느리로서 평생 곁에 둘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애의 마음 한구석에는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딸을 조종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준호를 이용하는 건 아닐까요?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미애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주말마다 도연을 데리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바다도 보러 가고 산도 올라가고 작은 마을도 구경했습니다. 도연은 처음으로 세상이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춘자의 그늘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었습니다. 미애도 자주 도연을 만났습니다. 함께 쇼핑도 하고 밥도 먹고 영화도 봤습니다. 미애는 도연에게 옷을 사주고 화장품을 선물했습니다. 도연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미애의 진심을 느끼며 받아들였습니다. 미애를 친엄마처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도연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도연 씨, 우리 부모님 뵈러 갈까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도연은 긴장했습니다. 부모님 뵙는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되면 실망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괜찮다며 안심시켰습니다. 이모가 이미 다 아세요. 그리고 도연 씨를 무척 좋아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도연은 미애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넓은 거실, 고급스러운 가구, 따뜻한 조명. 도연은 이런 집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눅이 들었지만 미애는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와요, 도연 씨. 편하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당신 집이기도 해요. 미애의 말에 도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집이라는 단어가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집다운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아원은 시설이었고 춘자의 집은 감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진짜 가정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식사 시간, 미애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냈습니다. 도연이 좋아한다는 메뉴들로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감동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준비해 준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도연 씨, 준호랑 잘 지내고 있죠? 우리 준호가 많이 좋아해요. 네, 저도. 준호 씨 덕분에 정말 행복해요. 그래요. 행복하면 됐어요. 도연 씨는 행복할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미애의 눈빛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모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준호의 이모가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애의 마음속에는 훨씬 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도연이 설거지를 돕겠다고 하자 미애는 말렸습니다. 도연의 손을 잡고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미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 씨, 혹시
친부모님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 없어요? 도연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친부모. 평생 궁금했지만 찾을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저 병원 앞에 버려진 아기였다는 것만 알려줬습니다. 글쎄요. 찾고 싶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해요. 만약 저를 버린 이유가 제가 싫어서였다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분명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미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위로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미애는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친엄마라고. 30년 전 어쩔 수 없이 버렸지만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고. 이제 다시 만났으니 평생 지켜주고 싶다고.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어떻게 반응할지 무서웠습니다. 거절당할까봐, 미움받을까봐, 영원히 잃어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계속 숨기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행복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진짜 가족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준호라는 남자친구, 미애라는 어머니 같은 존재.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춘자가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돈을 다 써버린 춘자는 또다시 도연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미용실이 아닌 준호의 건축사무소로 찾아갔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 난동을 부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준호, 나와. 내 딸 꼬셔서 이용만 하고 버릴 거야? 사무실 직원들이 놀라서 춘자를 막으려 했지만 춘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준호가 나와서 춘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건물 앞 주차장에서 준호는 춘자를 마주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긴. 내 딸 데리고 장난치지 마. 결혼할 거면 예단이라도 내놔야지. 춘자의 횡설수설에 준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사람과 싸워봤자 도연만 상처받을 뿐이었습니다. 준호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미애 이모께서 돈을 드렸을 텐데요. 약속 어기신 거 아닌가요? 그깟 돈으로 뭘 해? 내가 도연이 키운 게 얼만데. 더 내놔.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람은 끝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돈을 줘도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미애에게 연락했습니다. 1시간 후 미애가 도착했습니다. 춘자를 보는 미애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경고했잖아요. 다시 나타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법적 조치? 웃기지 마. 내가 도연이 친엄마인데. 친엄마가 저렇게 합니까? 당신은 그냥 학대자일 뿐이에요. 미애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춘자의 과거 범죄 기록을 모두 확보했고 도연에 대한 학대 증거도 수집했습니다. 경찰에 고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사라지세요. 안 그러면 오늘 바로 고소합니다. 미애의 단호한 태도에 춘자는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춘자는 도연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춘자가 살던 집이 아니라 도연이 새로 얻은 원룸이었습니다. 준호가 보증금을 도와줘서 독립한 곳이었습니다. 춘자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도연은 겁에 질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계속 소란을 피웠고 결국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춘자는 여전히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내 딸이 저 안에 있어요. 문 좀 열어줘요. 경찰이 신분을 확인하자 춘자의 과거 범죄 기록이 드러났습니다. 사기 전과가 여러 건 있었고 현재도 수배 중인 상태였습니다. 미애가 미리 준비해둔 고소장도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춘자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도연은 창문 너머로 춘자가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안도감, 죄책감, 슬픔, 분노.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춘자는 끔찍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유일한 보호자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도연을 안으며 괜찮다고 위로했습니다. 미애도 함께 왔습니다. 두 사람은 도연을 보살피며 이제 다시는 춘자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춘자가 사라진 것은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습니다. 준호와 미애라는 가족이 생겼고 안정적인 직장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한 발견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도연은 미애의 부탁으로 그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미애가 해외 출장을 가는 동안 화분에 물을 주고 우편물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도연은 열쇠를 받아 미애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던 도연은 서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책장을 구경하다가 우연히 낡은 앨범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본 앨범.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미애의 젊은 시절 사진, 아기 사진, 가족 사진. 도연은 무심코 페이지를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병원 앞에 놓인 아기 사진이 있었습니다. 분홍색 담요에 쌓인 갓난아기. 사진 뒤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6년 3월 15일. 미안해, 도연아.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도연은 숨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1996년 3월 15일. 그것은 도연의 생일이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이 알려준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도연. 손이 떨렸습니다. 앨범을 더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병원 진단서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미애의 이름으로 된 출생증명서. 아기의 이름은 이도연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미애가 왜 자신에게 그토록 관심을 보였는지, 왜 준호를 소개해줬는지, 왜 춘자를 처리해줬는지,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미애는 도연의 친엄마였습니다. 30년 전 자신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나타나서 며느리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준호와 연애하게 만들고 결혼하게 만들어서 평생 곁에 두려고 한 것입니다. 도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 혼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느낀 모든 행복이 거짓이었을까요? 준호와의 사랑도 조작된 것일까요? 미애의 따뜻함도 죄책감에서 나온 것일까요? 도연은 앨범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미애에게서도 문자가 왔지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평생 찾고 싶었던 엄마가 바로 곁에 있었다는 사실이 기쁘기보다는 아팠습니다.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냥 엄마라고 나타나면 안 됐을까요?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미용실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미애가 해외에서 돌아오는 날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진실을 직접 듣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 미애가 해외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준호에게서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연이 사라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용실에도 나가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도 없다고 했습니다. 미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미애는 서둘러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어가 보니 서재의 앨범이 펼쳐진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 페이지, 도연의 아기 사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미애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난 것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의 신호음 끝에 도연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미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아, 만나자.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설명할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도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강공원으로 오세요. 혼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애는 서둘러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는 저녁 시간, 강변 벤치에 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부순 눈. 며칠 동안 울었다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미애는 조심스럽게 도연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당신 딸이 맞나요? 미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왜 이렇게 돌아서 온 거예요? 미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비했던 말들이 모두 사라지고 그저 진심만 남았습니다. 무서웠어. 거절당할까봐 30년을 버리고 산 엄마를 내가 받아줄 리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았어.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싶었어. 내 곁에 있고 싶었어. 그래서 저를 준호 씨랑 엮은 거예요? 며느리로 만들려고요?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도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애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내가 미쳤다는 거 알아. 하지만 다른 방법을 몰랐어. 내가 너무 보고 싶었어.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미애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써온 일기였습니다. 미애는 일기장을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읽어봐. 내가 얼마나 너를 그리워했는지. 매일 내 생일에 케이크를 사서 혼자 불을 끄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상상하며 살았어. 도연은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1996년 3월 16일 도연을 병원에 두고 온 다음 날의 일기였습니다. 오늘 내 딸을 버렸다. 병원 앞에 두고 도망쳤다. 아직 이름도 없는 아기를 혼자 두고 왔다. 나는 괴물이다. 23세 미혼모, 부모에게 쫓겨나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까? 내 딸을 버린 것에 대한 변명이 될까? 평생 이 죄를 짊어지고 살 것이다. 도연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매년 3월 15일마다 적힌 생일 축하 메시지들. 도연아, 오늘 내 5번째 생일이야. 건강하게 자라고 있니? 도연아, 10살이 되었구나. 학교는 재미있니? 도연아, 20살 축하해. 예쁜 성인이 되었을 거야.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쓴 일기였습니다. 도연을 향한 그리움, 후회, 사랑이 가득한 글들이었습니다. 도연은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저를 생각했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믿지 못해도 괜찮아.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줘. 나는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어. 그러다 우연히 미용실에서 널 만났어. 내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어. 내 딸이라는 것을. DNA 검사로 확인했고 그때부터 내 곁으로 다가갔어. 미애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도연을 찾았는지, 왜 진실을 말하지 못했는지, 준호를 소개한 이유는 무엇인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준호는 진심으로 널 좋아해. 내가 시킨 게 아니야. 처음에는 그냥 소개만 시켰어. 하지만 준호가 널 만나고 진짜 사랑에 빠졌어. 그건 조작이 아니야. 진짜야. 도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안도감이 뒤섞였습니다. 평생 찾고 싶었던 엄마가 바로 옆에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기쁘면서도 아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당신을 용서해야 해요? 아니면 미워해야 해요? 미애는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작은 신호였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은 없어. 하지만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진짜 엄마가 되고 싶어.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서 널 대하고 싶어. 두 사람은 강물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침묵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도연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당장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얼마든지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그날 밤 도연은 준호를 만났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이미 미애에게서 연락을 받고 상황을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준호는 도연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았어. 내 마음은 진짜야. 미애 이모가 우리를 소개해줬지만 내가 널 사랑하게 된 건 순전히 내 때문이야. 정말이요? 정말이야. 도연 씨가 없는 내 삶은 상상할 수 없어. 함께 있어줘. 도연은 준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준호가 있었습니다. 그가 진심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조금씩 미애와 관계를 회복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로 대할까, 친엄마로 대할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미애는 더 이상 며느리 대하듯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딸로 대했습니다. 도연이 아플 때 달려오고 힘들 때 위로하고 기쁠 때 함께 웃었습니다. 30년 동안 주지 못한 모성애를 쏟아부었습니다. 도연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미애를 이모라고 부르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작게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미애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춘자는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 아동학대, 금전갈취, 모든 죄목이 인정되었습니다. 도연은 법정에 서지 않았습니다. 증거만 제출하고 더 이상 춘자를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도연에게 청혼했습니다. 강변공원, 석양이 지는 시간. 준호는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습니다. 도연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행복을 붙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도연을 안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2024년 가을, 도연과 준호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예식장, 소중한 사람들만 초대한 조촐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도연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미애는 신부 대기실에서 도연을 도왔습니다. 베일을 정리하고 화장을 고쳐주고 부케를 건넸습니다. 친엄마가 딸의 결혼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연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예쁘다,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야. 미애의 말에 도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우리 딸. 그 두 글자가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제 곁에 있어줘서. 도연은 처음으로 미애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공식적으로 마음을 열고 미애는 도연을 껴안았습니다. 30년을 기다린 포옹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안은 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입장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연은 준호의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치며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미애는 앞자리에 앉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주례가 선언했습니다.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준호와 도연은 키스를 나눴습니다.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은 생전 처음으로 완벽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피로 연장해서 미애는 축사를 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미애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비한 말들이 있었지만 막상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진심뿐이었습니다. 도연아, 아니, 우리 예쁜 신부, 오늘 너무 행복하니? 엄마도 행복해. 내가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제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미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객들은 숙연해졌습니다. 미애와 도연의 특별한 관계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한 시간들 정말 미안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이제는 내 곁에 있을 거야. 평생 널 응원하고
사랑하고 지켜줄 거야. 우리 도연이 정말 사랑해. 미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도 자리에서 일어나 미애를 껴안았습니다. 하객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모녀의 재회이자 상처의 치유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연과 준호는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미애와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 셋이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신혼여행 다녀와서 자주 놀러 갈게요. 그래, 언제든지 와.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저도 엄마 집에 자주 갈게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요. 준호의 말에 미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닌 사위와 장모로서 자연스럽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너희 둘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세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었습니다. 1년 후 도연은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미애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손주가 태어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미애를 엄마이자 예비 할머니로 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태교에 신경 썼고 아기용품을 준비했습니다. 출산일이 가까워지자 미애는 매일 도연의 집에 들렀습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해주고 도연의 발을 마사지해주고 불안해하는 도연을 다독였습니다. 30년 전 해주지 못한 것들을 지금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아기가 여자아이래요. 엄마 닮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도연이 닮으면 더 좋지. 우리 딸이 제일 예쁜걸. 미애와 도연은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추억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봄날 건강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도연은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받지 못한 사랑을 이 아이에게는 주고 싶었습니다. 준호도 감격했습니다. 자신의 딸을 품에 안은 순간이었습니다. 미애는 손주를 보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30년 전 버렸던 아기와 똑같았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 미애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기는 미애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이름은 뭐로 지을 거야? 희망이요.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의 희망이니까요. 도연의 대답에 미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이름이었습니다. 희망이는 정말로 이 가족의 희망이자 축복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셋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호는 아기를 안고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행복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미애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30년 전 혼자서 아기를 낳고 병원 앞에 두고 도망쳤던 그 밤, 미애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딸을 되찾았고 손주도 생겼고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비록 시작은 잘못되었지만 끝은 아름다웠습니다. 도연은 미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미애는 도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감사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가족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었습니다. 버려진 아이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있고 남편이 있고 딸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사랑으로 치유되었고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몇 년 후 희망이가 5살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가족들이 모여 희망이의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끄는 희망이를 보며 도연은 미애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응, 우리 딸. 엄마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준호와 희망이도 함께 안겼습니다. 네 사람의 가족 사진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속 그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운명은 때로 잔인합니다. 하지만 사랑과 용서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도연과 미애의 이야기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버려진 딸과 버린 엄마 두 사람은 30년 만에 재회했고 우여곡절 끝에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디에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이제 영원히 함께입니다. 그것이 이들이 찾은 행복의 의미였습니다. 봄날 오후 미애는 정원에서 희망이와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받지 못한 할머니의 사랑을 딸은 받고 있었습니다.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준호가 뒤에서 도연을 안았습니다. 행복하지? 준호의 질문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하게 됐네요. 응, 우리는 해피엔딩이야. 두 사람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망이와 미애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봄꽃이 만개한 정원, 따뜻한 햇살, 사랑하는 가족들. 이것이 도연이 평생 꿈꿔온 평범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 이들은 함께 웃고 울며 추억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과거는 이제 용서받았고, 현재는 축복이었고, 미래는 희망이었습니다. 운명의 재회, 버려진 딸과 시어머니가 된 엄마의 이야기는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가능하고 사랑은 치유하며 가족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